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수명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경제력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또한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 민병두 뉴스투데이 회장님이시자 광고인이시자 영화인이시자 화가의 삶을 살고 계신 우리 민병두 뉴스투데이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민병두 회장님 말씀 보니까 우리 사회가 니은자 사회에서 기역자 사회로 가야 된다. 니은자 사회에서 기역자 사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현재 우리는 노후를 니은자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수명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평균 수명 우리나라가 이제 83세, 4세, 5세쯤 돼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긴 나라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행복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행복 수명은 행복 수명. 뭐냐면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고 인간관계가 유지되고 이게 행복 수명이에요. 근데 행복 수명은 우리나라는 65세 전후에서 끝나요. 아, 그러면 행복 수명이 일찍 끝나면 늙어서 힘들고 고독하고 병들고 이렇게 살면서 83세, 4세, 5세까지 산다는 거잖아요. 이게 니은자 사회인 거죠. 아, 정년 퇴직하고 나면 이제 경제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니은자 사회로. 예. 아, 그 니은자 사회는 개인도 불행하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이제 부과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복지 비용도 들고 또 미래 세대한테도 굉장히 막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니은자 사회가 아니라 기역자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기역자 사회는 뭐냐면 이 평균 수명에 행복 수명에 가서 붙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딱 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99세까지 쉽게 말하면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고생하고 4일 만에 죽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생애 곡선을 직각화한다는 거거든요. 니은자 사회에서 기역자 사회로 전환. 생애 곡선을 직각화하는 거. 이것이 저는 100세, 120세 사회의 국가적 소명이고 개인적 목표라고 보는 거죠. 이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고 오늘 이제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정말 처음으로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생각과 철학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서울대학 병원장 뵈니까 9988-234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아프다가 돌아가시자. 그거 비슷한 얘기네, 그죠?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네. 근데 먼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고령화가 오게 되면 좀 걱정이 하나는 손주를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손주 봐주는 거. 네. 손주 봐주는 것이 전업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선택이 없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행복으로 여기고 노후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죠. 특히 이제 출가한 딸이 손주를 갖다 맡긴 경우가 많죠. 며느리는 잘 안 맡깁니다. 왜냐하면 시댁하고 관계가 너무 긴밀해지기 때문에 며느리가 맡기면 딸이 맡기면 출가한 딸이 맡기면 안 봐줄 수가 없어요. 요새는 다 뭐 여자들도 취업해서 일을 하니까 경력 단절이 안 되게 하도록. 근데 이제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전업적으로 봐주기 시작하면 마지막 남은 자기 인생은 손주를 봐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60세가 넘으면 정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또 자기 아닌 부캐의 삶까지 포함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60에서 75세 혹은 80세까지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고 행복해야 할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손주와 관련된 노하우, 지혜를 가리키는 유튜브 뭐 이런 거 없어요? 많이 있죠. 어떤 게 있어요? 뭐 그 전에 흔히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주가 오면 즐겁고 가면 더 즐겁다. 뭐 이제 그것들이 얼마나 이제 그 나이 들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제 건강에도 부담되고 또 요즘은 사실 알겠습니다.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시간 소비를 갖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 중에는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법 1, 2, 3 중에 첫째 손주를 절대 보지 마라. 그런 것이 조회수가 150만, 200만 다른 거 봐서는 그런 너무 부담을 갖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제가 어느 그 세무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그 쪼크인데요. 재산을 안 물려주면은 쫄려 죽고 일찍 물려주면 굶어 죽고
그다음에 안 물려주면은 맞아 죽고.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이게 돈이 또 있는 쪽은 온갖 또 가족 간에 자식 간에 재산 분쟁이 생기고 이걸 어떻게 이 재산의 상속 문제 이런 거는 또 본인이 또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요새 현명하게 사는 방법은 죽을 때까지 물려주지 말라는 거죠. 미리 물려주면 반드시 증여를 갖다 미리 이제 배분을 잘해도 갖고 있는 재산 갖다 형제들 간에 동등하게 배분을 해도 요새 같은 경우는 재산이 급격하게 변동해요. 어떤 거는 10억짜리가 50억이 되고 어떤 거는 10억짜리가 10억이 되고 누군 주식 샀다가 확 망할 수도 있고. 아, 그건 자기 책임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가령 부동산을 배분했다든지 뭐 이랬을 때 이제 서로 분주가 생기는 거죠. 살아서 지옥이 되는 거죠. 그 경우는. 죽어서 지옥이 되면 그럼 차라리 낫죠. 본인이 모르니까. 근데 살아서 지옥이 되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0년, 20년, 30년 단위로 그 유서를 갖다가 다시 써보는 거예요. 계속 써보고. 10년 단위로 유서를 다시 써본다. 그때마다 또 생각이 다르거든요. 또 자식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어떤 가치관을 공유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사회적인 것을 할 것인가, 어느 정도는 우리들 가정의 것을 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가족한테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중에 어느 정도는 사회화해야 한다는 가르침. 그것이 실제로 재산 못지않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유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노후 준비는 뭐 평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20대 30대부터 하는 사람 거의 없죠. 사실 노후의 기본은 이제 3층 연금을 쌓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은 맨 밑에 깔려 있는 거고 기초적인 거죠. 그다음에 그 퇴직연금, 이제 개인연금 이 3층 연금을 튼튼히 쌓아야 되는데 베이비 부모들은 사실 이것도 안 돼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1인당 56만 원 정도거든요.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든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1차 베이비 부모가 끝나고 2차 베이비 부모부터는 아마 국민연금이 거의 1인당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이제 뭐 국민연금 이제 고갈된다고 하지만 국가가 경영을 잘해서 굉장히 연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을 갖다가 두지 않으면 그거는 그 3층 연금에 쌓아두지 않으면 노후는 불안하다. 근데 과거에는 여생을 살다 갔잖아요. 여생이 짧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 있잖아요. 이분들이 환갑잔치하고 70 살면 돌아가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미 지금 90세가 최빈 사망연도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여생을 사는 게 아니라 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본생을 살려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첫째 경제죠. 그래서 3층 연금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건강이잖아요. 이게 근육연금이죠. 근육연금이 네. 근육연금이 이 경제 3층 연금보다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근육연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강 관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65세가 우리나라의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한다면 65세 이후에는 중병을 하나 이상씩 갖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 아프다. 젊었을 때 그 얘기를 안 듣잖아요. 근데 65세 넘으면 모임에 가면 한 20분 이상 그 얘기하고 어느 병원이 뭐 잘 듣는다 이런 얘기 다 해요. 병 자랑하고 병원 소개, 음식 소개, 맛집보다 용한 병원을 더 소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65세부터는 이미 힘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바탕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65세 이전에 내 마음이 주인이고 몸이 날 따라가는 거예요. 가불관계가. 근데 사실 65세 이상은 그 넘어가면은 몸이 사실 주인이에요. 몸이 갑이에요. 몸을 잘 받들고 잘 섬기지 않으면 내 노후를 갖다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65세 넘어서 그때 가서 근육연금 만들겠다? 그럼 평생 안 하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 뭐 적당한 언제부터 하나요? 근육연금은? 근육연금은 사실 평생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생애 주기별로 운동이 다르고 자기가 맡은 운동이 다를 텐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육연금이 가장 중요한 연금이다. 근육연금이 가장 중요한 연금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연령대로 좀 이렇게 구별을 해서 본다면은 60세에서 75세 이럴 때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초창기인데 이때는 개인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뭘까요? 이 구간은. 그러니까 노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기 고령화. 이게 이제 60에서 75세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앞으로 아마 그 60에서 뭐 80세, 85세까지 연장될 수가 있겠죠. 아까 이제 기억자 사회로 가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중기 고령화. 이건 이제 몸이 조금 이제 말 안 듣고 이제 이런 단계죠. 사회적으로 고립도 심하고 이제 말기 고령화는 이제 사실은 종말 향해 가는 건데 이 초기 고령화를 갖다 계속 늘리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이 사람마다 다르죠. 가령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 빈곤율이 50%이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집단을 갖다가 그 빈곤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 빈곤 집단이 이 해야 할 일과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상위 10%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상위 10%는 뭐냐면 부동산 소득이 대개 공시지가로 한 13억 이상의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인 집단이 상위 10%예요. 예. 이 10%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나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잘 알아서 해요.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회전근개 파열이에요. 주 4일 골프 치다가 회전근개 파열되니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다 공평해요.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들의 관리법은 별개의 문제고 사실 하위 50% 갖고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그 은퇴 연도가 제일 늦은 게 73세, 72세가 된 게 노후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맞아요. 이라 지금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 보면 연세 드신 분이 굉장히 많이 하고 비정규직이죠. 예, 비정규직으로. 지금 30세 비정규직보다 60세 취업한 비정규직이 맞아요. 더 많아졌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 노인 사회의 100세 사회의 현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뭐 5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제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되게 정부 공급형 일자리거든요. 정부에서 뭐 노인정 가서 좀 일하게 하고 학교 앞에서 교통 정리해주고 뭐 이런 건데 이제 서비스형 일자리가 갑자기 이제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노노케어 있잖아요. 네. 60대, 70대가 80대, 90대를 갖다가 가서 이제 그 부양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죠. 뭐 이런 건 앞으로 이제 100세 사회가 되면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아마 최저의 일자리 같은데 이게 수입이 상대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40대, 50대가 들어오려고 그래. 결국 최종적으로는 뭐냐면은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시장형 일자리를 갖다가 60대, 70대 때 많이 만들어주긴 쉽지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니잡, 스몰잡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주 4회든 이렇게 일하면 한 40만 원, 50만 원, 많이 벌면 한 100만 원이라도 한 달 더 늘릴 수 있으면 국민연금 플러스 알파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보장만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사실 노후에 대해서 불안감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위 이제 10%와 50% 사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노후를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하고 가능성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요 두 집단을 목표로 해줘야 돼요. 이 하위층하고 중간층하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층에 대해서는 보다 풍요로운 삶, 보다 행복한 삶, 정말 부캐까지도 만들어 갖고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는 삶, 평생 즐기고 평생 교제하고 또 기부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그 사회가 중산층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100세 사회에서도 이 중간층이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노인 기준이 현재 65세로 돼 있는데 이거를 뭐 70세나 그 이상으로 올려야 되지 않나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150년 전까지는 사실은 청년기란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평균 연령이 40세였잖아요. 한 13세, 14세에서 22세 사이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유소년기, 그다음에 사실 중년기인 거예요. 그다음에 35에서 한 45대면 손주, 손자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10대에 결혼했으니까. 그렇죠. 유소년기, 중년기, 그다음에 노년기였죠. 근데 이제 1905년 이때 애돌레슨스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사춘기, 청소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교육을 하고 고등교육을 하고 왜냐하면 고등교육 필요로 하잖아요.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니까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살다가 1960년대, 70년대 보니까 유럽에서 미국에서 50 플러스인데 노인도 아니야. 튼튼한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중년이란 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신중년, 노년기. 그러니까 이제 신중년을 몇 세까지를 보냐? 50에서 65세를 보냐? 60세, 70세를 보냐? 이제 그런 개념의 차이인데 저는 신중년이란 말보다 저는 이제 익어가는 시기다. 그래갖고 숙년이란 말을 많이 쓰긴 해요. 익어가는 거다. 진짜 완숙해지는 인생이다. 그래서 저는 60세에서 80세 뭐 저한테 어르신, 아버님 그러면 좀
누구 부르세요? 쳐다보면 본인밖에 없는 거. 굉장히 낯설어요. 예. 오히려 그냥 어르신이라면. 어르신 그러면 뭐 물론 시니어란 말 갖다 우리 사회에 맞게 이제 번역을 하고 그런데 그 뭐라고 부르냐. 근데 저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사회적으로는 그냥 숙련기. 그래서 그 숙련기를 언제까지를 보냐면 한 60에서 이제 75세. 그 75세에서 80세.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65세부터 갖다 노년기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니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지금 60에서 한 75세까지는 점차적으로 보면 정년이 연장되고 뭐 사회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60에서 75세까지는 그냥 숙련기. 예. 그다음에 75세 이상 넘으면 그때서나 이제 노년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생을 5토막으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60세에서 75세에서 이제 국가와 사회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운 분들, 결국은 본인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 그래서 폐지 줍는 노인 이런 게 상징화돼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아직 국민연금이 국가적으로는 준비가 안 돼 있고 하니까 그 어떤 사회학자들은 그 국민연금에 약간 국가 일반 회계를 넣어가지고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나요? 국가 사회가 해야 될 건 뭘까요? 60에서 65세 그것은 가난하신 분들한테. 그것은 또 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기초노령연금을 이제 뭐 한 38만 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가족 함께 받으면 45만 원. 거기다 국민연금을 약간 이제 포함시켜서 받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한번 아마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사실 이제 두 부부가 기초노령연금 수령자예요. 국민연금이 약간 있고 근데 그 남편이 자기 배우자가 자기보다는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내가 죽더라도 우리 저 각 씨가 조금 여유 있게 살게 지금 2천만 원을 갖다 열심히 일해갖고 저축해놨대요. 남편 연금을 갖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벌어갖고 자기가 2천만 원 더 남겨놓고 가면 정말 훌륭한 남편 연금이 될 것 같다 하는데 굉장히 눈물 나는 얘기죠. 우리 사회의 하위층들이 살아가는 주소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한테는 제가 아까 뭐 우리가 이제 여당과 야당의 입장에서 할 때마다 뭐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비정규직 말이야. 정부에서 주는 그 잡이 무슨 잡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노인정 가서 우리가 이제 그 점심 봉사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한 달에 한 25만 원씩 주고 그래요. 또 우리 무슨 산이나 강에 가서 뭐 폐지 줍고 뭐 쓰레기 청소하고 또 담배 적발하고 이러면 뭐 100만 원씩 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 회계를 갖고 가장 저소득층한테 이제 일종의 복지 서비스를 갖다가 그런 형식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부 공급형 일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초노령연금하고 국민소득이 낮은 분 그런 최저 생활자들한테는 그냥 주는 것보다는 뭔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약간의 서비스를 넣어서 정부 공급형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걸 얼마나 공정하게 제대로 적시에 공급하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저도 이거 연세 드신 분 만나보면 결국은 우리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적어 보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절실한 거죠. 그죠? 절실하죠. 다음에 이제 75세에서 85세 중기 고령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때 당시에 가장 큰 특징적인 변화는 뭐고 이때는 개인들이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되나요? 그때는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자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고령화를 연장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85세까지도 90세까지도 등산하는 사람도 있고 친목 모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관계를 민주화하고 옛날 직장 다닐 때처럼 그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후배들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평생 직장, 소속, 지위 이런 걸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퇴직 후 5년, 10년이 지나면 인간관계가 90%가 이제 상실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고립감, 상실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관계를 갖다가 만들 줄 알고 관계를 민주화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배움의 활동, 노후에 가장 즐거운 게 배움이거든요. 논어에 나오잖아요. 인생 삼락에 하기 쉽지. 배우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이고 친구가 찾아오는 거 유봉자원방래 관계. 그게 두 번째 행복이고 세 번째 남이 나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안 내는 거 안분지족 자기 만족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배우면 관계도 유지되고 또 자기 만족도 생겨요.
그러니까 60세에서 75세까지 새로운 배움의 열정, 호기심,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75세, 85세 때까지도 그게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관계랄지 호기심이랄지 생각 같은 것이 멈춰지지 않고 아까 말한 근육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 85세까지도 청년처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표를 갖다 스스로 갖냐 안 갖냐. 아니 뭐 이제 죽을 때 됐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 갖거든요. 75세쯤 되면 뭐 이대로 살다 죽지. 뭐 내가 뭐 몇 년이나 살겠어. 뭐 지금 더해서 뭐해. 그게 아니에요. 그때가 사실은 이 어떤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큰 어떤 마무리, 성숙 이런 걸 갖다 맛보는 시기다. 이런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연세대학교의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올해 이제 106세시잖아요. 그 강의하는 걸 한번 들어보니까 65세 넘어서가 제일 인생에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이미 그 나이면 부모들이 돌아가셨을 나이고 자녀들은 이미 다 출가했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자기가 뭐 더 이상 경쟁할 것도 없고 근데 아직 몸은 건강하고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106세인 분이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광재 우리 총장이나 저나 이런 사람들은 65세가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니라 60에서 어떻게 보면 80세, 85세까지가 제일 행복하고 행복해야 하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부캐 안 해봤던 거 있죠 인생에서. 부캐도 만들어 보고 부캐로 살아보기도 하고 제가 가서 연극도 하고 시니어 모델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림도 그리고. 근데 그런 그 다양한 어떤 새로운 그 자기 도전 못 해봤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60세부터 이렇게 충분히 하게 되면 제 주변에 갈수록 그런 수요가 늘어나요.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결국 60세, 65세 여기서 결국은 하나는 경제력이고 하나는 이 근육연금, 이렇게 건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지적 호기심, 끝없이 공부를 하면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예. 또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변화를 결국 그런 자극을 스스로에게 유지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면의 노하우를 좀 많이 가르쳐주는 어떤 책이나 또는 뭐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건 뭐가 있어요? 응? 이제 관계 부자가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관계의 부자. 그렇죠. 네, 관계의 부자 이제 관계의 빈자가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저희 쉽게 하면 친구. 네. 자꾸 없어지잖아요. 친구들이 이제 사실 사람은 사회력과 고동력이 있다고 하면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력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는 고동력을 키워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죽음으로 가는 시간에는 누구나 그 정도의 사회력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에 필요한 거는 죽음을 정면으로 맞이하는 고동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90세 가기 전에 말기 말고 이게 75세, 85세 이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유튜브나 책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지금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 1000권의 책을 읽고 그 100세 시대를 갖다가 독하는 100권의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시 한 말씀해 주시면 1000권의 신한금융의 뉴에이지 연구소장 하셨던 분이 신한금융의 뉴에이지 연구소장 김영기 선생님이 그 뉴에이지 소장 하면서 1000권의 책을 읽어본 거예요. 1000권의 책을 읽고 노후의 뭐 경제, 노후의 뭐 공부, 노후의 인간관계, 노후의 건강, 노후의 재산 상속 이런 것들 분야별로 10개 분야를 해서 100권의 책을 읽은 독후감과 책을 소개했어요. 100권의 책을 소개했어요. 독후감. 100세 시대에는 100개의 독서. 100세 시대의 100개의 독서.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자기가 볼 때 가장 최고의 책들 100개가 나와요. 이제 각 분야별로 뭐 여행, 뭐 배움, 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뉴스투데이의 나이이즘이라고 하는 칼럼을 갖다 쓰고 있어요. 나이이즘.
그 에이지즘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 이제 서로 이제 세대 간의 어떤 나이를 갖고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대하자 사회가 그 연대가 돼야지 젊은 세대 또 은퇴 세대가 연대해야지만 그 사회가 행복한 세대인 거고 나이이즘이란 말은 또 나이를 잊고 산다는 거죠. 나이 갖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그런 무크지가 나와갖고 굉장히 반향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받아갖고 제가 나이이즘이라고 해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들을 갖다가 한 100회, 1000회 정도 앞으로 한 1000회 정도 나이 들어감이란 또 죽음을 맞이함이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있잖아요. 쭉 써나가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께 권하고 싶네. 신한금융의 뉴에이지 김형기 님이 쓰신 100세 시대의 100권의 이야기. 이 책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신구 우리가 결국 정년 연장을 할 때 보면 연세 드신 분하고 젊은이들과 갈등이 있잖아요. 네. 결국 이 문제를 풀어야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편하게 살고 젊은이도 자기의 진취적인 미래를 열 수 있을 텐데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한다고 할 때 65에서 이제 60에서 65, 65에서 70 이제 또 뭐 일본 같은 경우 벌써 75세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젊은 세대와 이 은퇴 세대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부분은 되게 공직자 사회, 공기업, 뭐 금융, 대기업 이런 부분이죠. 전체 일자리에서 한 15%를 차지하는 거죠. 여기는 당연히 이 차가 빠져주지 않으면 예. 신차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장 첨예한데 그건 이제 어떻게 일자리를 나눌 것이냐 이제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진입이 안 되면 사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정보화와 또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회사의 활력이 없어져요.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임금 피크제랄지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갖고 신규 인력이 들어온 걸 갖다가 막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 85%의 직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정년을 연장할 거냐. 그건 쉽지 않아요. 작은 기업에 뭐 농촌에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점진적 은퇴. 사회적 정년 이런 말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75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국가와 사회적으로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75세까지 제가 그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저출생 고령화가 되면 결국 75세까지 일을 해야만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네, 국가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웰 리타이어링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차 직장 있잖아요. 1차 직장이란 말은 가장 정점에 수입이 가장 정점인 직장.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45세에서 50세에 끝난다는 거예요. 1차 직장에서 2차 직장, 3차 직장.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임계장이란 말 쓰잖아요. 임시 계약직 관리장, 아파트 경비 이제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추락해 가는 건데 이걸 아까 말했던 1차 직장에서의 은퇴 연도를 더 늘려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임계장으로 가는 단계가 아니라 그 사이에 다양한 어떤 일자리들이 있어 갖고 그 사람들이 그 노후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건 뭐 국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저는 기업자 사회로의 전환, 그러기 위해서 평생 배움, 평생 일터, 평생 어떤 그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국가적 목표로 해놓으면 그 나라가 다른 어떤 산업적 선진화보다도 경쟁력을 갖다 더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100세 사회는 누구나 처음 가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어떤 정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꾸 해결 과제를 미루거든요. 당장 오늘 급해.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잘해야 되고 남북 관계 잘해야 되고 뭐 잘해야 돼.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 1000만 명 노령 인구예요. 그렇죠. 1000만 명 노령 인구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짐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국가에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행복지수, 국가의 무슨 경쟁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지수, 개인의 경쟁력, 개인의 삶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끌고 가는 나라가 가장 선진국이고 가장 경쟁력 있는 사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아요. 그 제가 경제연구소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결국은 그 우리가 GDP의 다른 나라를 보면 의료비나 이런 게 한 24%, 25% 되는데 우리가 현재 8, 9%인데 이걸 10%에서만 막을 수만 있으면 실질 경제 성장률에도 15% 정도 기여를 하는 거고 또 개인이 건강하면 개인도 좋고 가족도 좋고 그렇죠. 국가도 좋고 그래서 국민의 건강이라는 것 자체를 국가 목표로 해야 한다.
아까 이제 근육 연금이라고 했는데 이 국민의 건강하게 하는 걸 국가 목표로 하는 것이 이게 국가가 해야 될 가장 강력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의료비의 95%를 65세 넘어서 쓴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60세 이전에는 거의 의료비가 안 들어요. 지금 19세 이하는 의료비 무료해도 된대요. 네. 거의 쓰는 돈이 없다는 거죠. 사실 뭐 60세 넘으면 다 지병들이 생기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은 1,000만 명인데 이게 조만간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든요. 지금 10년 사이에 아마 건강보험 그 지출이 2배씩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갖다 돈을 내야 하는 미래 세대는 적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면 국민연금으로 얼마 내야죠? 건강보험 얼마 내야죠? 그럼 이 나라에 살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인류사의 모든 종은 종족 보존 본능의 법칙을 갖고 있어요. 종족 보존이 잘 안 되고 약한 거는 가령 뭐 씨를 1,000개, 10,000개를 뿌려요. 그럼 2개, 3개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 같이 종족이 강한 데는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 6명, 10명을 낳다가 이제는 그 산모도 이제 위험이 줄어들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2-3씩 낳다가 그것이 이제 행복하다고 보는 거죠. 적정수를 본 거죠. 대개 국가들이 선진 국가들이. 그러다 이제 지금은 야, 내가 종족 보존 본능을 하다가는 내가 죽겠네. 내가 개체만 살자. 네네. 이런 지구 역사에 없는 종이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에. 맞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부담을 안 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 국가가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기억사회로 전환. 그러면 그 뭘 할 거냐? 기억사회 전환 뭐뭐 하는데 그러면 자 일단 우리는 근육연금을 이 정도까지 늘리는 사회가 되겠다. 우리는 미니잡 스몰잡을 이 정도 늘리는 사회가 되겠다. 우리는 가령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지금 폐교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거 시니어 캠퍼스를 쓰자 이거예요. 좋습니다. 그런 우리, 것. 네. 시니어 캠퍼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1년에 40만에서 50만 명 정도가 귀농 귀촌을 한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자연인이다 이 드라마를 그렇죠. 예. 엄청 본다고 하는데 막상 시골에 가면 땅 사고 뭐 이 집 짓고는 돈이 너무 많이 거기서 다 없어지고 나중에 외로워서 못 사는데 그런 면에서 뭔가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폐교나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함께 살고 비용을 줄이고 관계는 높이고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나는 자연이다. 이거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청률이 높은 거예요. 은퇴한 사람들이 뭐 독립적으로 살고 싶기도 하고 또 괜히 뭐 멋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땅 있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네. 또 귀농, 귀촌, 귀호, 귀산도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은 땅도 이제 크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대학에 들어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대학은 그 나이 드는 신입생들 받아서 편입생들 받아서 학교도 유지가 되게 하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혹은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거기서 어떤 제2, 3의 터전을 만들게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관계 법령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학이 영리 사업을 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냥 기숙사로 할 거냐. 근데 기숙사로 하는데 그 부부가 같이 와서 살 수 있게 하느냐. 뭐 이런 미묘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아마 대박이 날 거예요. 너나 없이 가려고 할 거예요. 접근성도 좋고 자연 환경도 좋고.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일본이 1990년부터 한 2010년까지 저 벽촌에 2가구, 3가구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길 닦아주고 길 보수하고 가로등 교체하고 이러다 보니까 SOC 비용이 너무 많이 든 거였어요. 맞아요. 그전엔 그 SOC 비용이 경제에 살렸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그 SOC 비용이 일본 경제를 피폐하게 했어요. 맞아요. 이제 한국도 지금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 그러면 그 농촌에 있는 분들 야 우리 2가구, 3가구 너무 힘드니까 당신 이 마을로 다 와. 이러면 안 오죠. 여기보다 더 살기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거기서 최적합지라고 보는 거예요. 예. 함께 모여서 관리도 되고 젊은 친구들도 보고 그래서 전 지방은 지방대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잘 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폐교 이걸 잘 활용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시니어 레지던스 겸 시니어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말기 고령화 이제 90세 이상의 이제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 이제 포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고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와닿네요. 인간의 삶이란 참 끝이 있다는 걸 알지만
참 끝과 마무리가 참 어렵네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90세 이상이 되면 개인이 준비해야 될 것은 뭐고 국가와 사회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뭘까요? 먼저 개인이 준비해야 될 것. 제가 이제 고동력과 사회력이라는 이제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그 반향이 좋았는데 또 최근에 이제 써놓은 칼럼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네. 그 제인 구달의 마지막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나온 건데 제인 구달의 마지막 이야기. 예. 그 침팬지 박사 제인 구달이 죽기 전에 인터뷰를 하고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인터뷰를 공개하는 걸. 그 침팬지와의 그 인연 얘기에도 마지막 그 인연도 너무 슬픈 얘기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90몇 세에 저렇게 눈빛이 영롱하고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세상 모든 것은 다 연결의 고리라고 하는 것이고 연결이 끊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과 또 지구와 좋은 연결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죽음은 자기는 소멸이 아니고 또 새로운 출발이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축복이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뭐냐면 만약에 인생이 무한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4만 일 정도를 살다가 하는데 이 4만 일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 40만 일, 400만 일이라고 생각하면 뭐 하루하루가 소중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기쁘게 살 것 같지만 수없이 많은 상실과 소멸과 이별의 슬픔을 안고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의 축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의지도 박약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맞대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준 선물이고 또 그 죽음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연결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고 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 그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파킨슨과 같이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그런 그 건강하지 못함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90세 이제 말기 고령화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게 죽음과 대면하는 법,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안 됐지만 안락사랄지 혹은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내가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곡기를 끊고 죽겠다. 근데 이제 곡기를 끊고 죽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대요. 고령 나이가 이제 늙고 몸이 힘들어지면 사실 단식했을 때의 고통이 거의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래서 보통 단식 20일을 하고 물을 갖다 한 10일 갖다 끊으면 이렇게 죽어가는데 자기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198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그 사전 장례식 송별식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죽은 다음에 나와 갖다 운상 오면 뭐하냐 근데 죽기 전에 자기가 꼭 만나고 싶은 친구들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제 너 어렸을 때 얘기해주고 또 뭐 노래 불러주고 뭐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건데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된 일이 있죠. 그다음에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조문보라고 하는데 조문보 같은 걸 만들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살았던 일생을 한 8페이지나 12페이지 정도 이렇게 작게 해갖고 만들어서 영정에다 바치고 조문객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조문객들이 와서 똑같은 얘기 반복하다 가잖아요. 건강하게 잘 사시다 가셨습니다. 아니면 뭐 몇 년 전에 쓰러져 갖고 10년 고생하다 가셨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뭐 술 마시고 나가면 웃고 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딱 한 사람이 살아온 일생을 작게라도 정리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왜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의 도서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자서전이라고 하잖아요. 저거는 누구의 삶이든지 그렇게 하나씩 남기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조문보를 갖다 찍었거든요. 굉장히 큰 사람들한테 감동이 있었어요. 나중에 웰다잉 운동하는 그 원혜영 선배께서 여기다 포함시켜야겠다. 웰다잉에다가. 웰다잉이 뭐 유서 쓰기, 임관 체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조문보도 하나 포함시켜야겠다. 조문보 제작업체도 있어요. 한 군데. 사회적 기업으로. 웰다잉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혜영 전 의원님하는 웰다잉은 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건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한 10몇 년 됐죠. 굉장히 뭐 최전 교수를 했지 우리나라 이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그래서 이제 웰다잉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한 거죠. 뭐 그동안 해왔던 것들 중에 임관체험이랄지 유서 쓰기랄지 자서전 쓰기랄지 뭐 이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죽음을 갖다가 이제 정면을 맞이하는 건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죽음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죽음학이라는 책도 많고 강의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죽음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웰다잉도 굉장히 익숙해하지 않아요. 또 어느 시기에 가면은 저는 죽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에서 보면 전직 교육을 3번 시키거든요. 50세 때, 55세 때, 60세 때. 50세 때 시키는 이유는 너 10년 후면 은퇴야.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 하면 2, 3일은 충격을 받는데 다시 먹고 살기 바쁘니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55세 때 한 번 더 시켜. 그러면 실감이 나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59세 때는 진짜 정말 중요한데 좀 마찬가지로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것도 저는 60세 때, 70세 때, 80세 때 한 번씩 유서 쓰기도 해보고 또 죽음에 대한 공부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사회 문화로서. 네. 90세 이상이니까 조금 우울해지고 있네요. 근데 그 강원도 원주에 가면 불온의 서지마을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옛날 순교자들을 기려서 작은 성당이 있고 풍선 성당부터 저 배론 성지까지 200km가 넘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지학순주교회 같은 또 신점의 길이 있고 순교자의 길이 있고 아마 인간이 태어나고 피할 수 없는 게 태어나고 그 죽고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걸 피할 수가 없는데 아마 90 이상이 됐을 때 100살이 넘었을 때 자기 삶을 존엄하게 끝내는 거 그런 것도 이 국가적으로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죠? 네. 그런 문화에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제 내년부터 송도하고 포항에 장수촌 혹은 실버 레지던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전에 없던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들어가면 이제 프로그램이 중요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빈곤하면 사실은 그냥 같이 모여서 사는 것 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갖고 이제 아까 지금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생애 주기별로 어떻게 사람의 삶을 활력을 만들어주고 또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줄 것인가 이제 자문을 해요. 그러면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마지막에 어떤 그 순례자의 길 같은 거 이제 인생에 제가 볼 때 60에서 75 혹은 75에서 80까지는 가장 행복을 누려야 되는 시기고 그다음에 이제 80세, 85세가 넘으면 사실은 이제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노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의 꿈 아니에요? 어렸을 때 보면 나는 늙어서 정말 아주 성숙하고 완벽하고 그 현인이 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자잘해지고 작아지고 아기 같아져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목표를 저는 이제 60에서 75, 85까지 갔다가 가장 행복한 삶 창조하는 거 이렇게 잡고 그 후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완숙해져서 성숙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거. 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늙음이 추함이 아니고 늙음이 새로운 가능성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연결이고 이런 사회를 이런 생각을 갖는 사회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힌두교 종교 전문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일구고 그 다음에 가서 수행을 하고 돌아와서는 봉사활동을 하고 네, 좋죠. 네, 오늘은 그 우리 민병두 그 뉴스테이 회장님과 그 1,400만이 넘는 60세 이상의 우리 연세 드신 분이 이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살 수 있도록 이 국가도 튼튼하고 이런 길을 우리가 함께 모색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우리는 오늘 문화의 문제와 고령화의 문제 두 개를 짚어보았습니다. 문득 저는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학전을 일구고 만드신 우리 김민기 선생님인데요. 그분의 그 다큐멘터리 3부작을 봤습니다. 뒷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는 설경구나 이런 많은 기라상 같은 배우들은 앞사람, 본인은 뒷사람, 뒤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뒷사람인데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아, 참 저렇게 삶을 치열하게 살 수 있구나. 아침 이슬도 상록수도 그리고 공장 노동자를 위해서는 공장의 불빛이라는 것도 노래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리고 학전을 만들고 그런 쭉 삶의 궤적을 보면서 반성이 참 많이 됐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문화 강국을 향해서 우리 모두는 앞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구라는 별에 와서 종착역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과정까지 멋지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대한민국은 더 희망찬 나라가 되는 그런 것을 함께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명도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